저는 오늘 아이의 감성 발달을 위한 하지 않기 육아법으로 여러분과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을 통해 남겨주시면 강의를 마치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의 감성과 창의성 발달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 6가지 방법 정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감성 발달과 창의성 발달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실은 감성 발달이나 창의성 발달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 아이를 계속 키우다 보면 저도 실제로 육아를 하고 또 아이를 지금까지 뭐 10여 년 정도 양육을 해왔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양육을 하는 것이 점점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모르겠고 또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렵고 이런 이제 고민 지점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익숙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육아를 하게 되면 사실 다른 일들과 다르게 계속 시간이 지나도 뭔가 나아지는 느낌이 잘 들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우선 첫째는 우리가 기르는 아이 자체가 계속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2살 때 아이, 4살 때 아이, 6살 아이, 초등학생 아이는 각각 단계마다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때마다 아이에게 새로운 것을 채워줘야 하는 미션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해야 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는요. 그것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아이한테 해줘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이한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기준을 잡기도 너무 어렵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해줘야 되는 것도 너무 벅찬데 감수성이라던가 창의성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아이한테 채워줘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어떤 육아의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이들 안에 감수성이나 창의성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주고 박아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이미 감성이나 창의성 발달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은요. 전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잘 꽃 피우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대화를 하지 않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아이를 놓고 잠깐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을 때였어요. 근데 제 앞에 어떤 6살짜리 아이와 부모님이 앉아 있었는데요. 아이가 밖에 지금 같은 계절이었어요. 막 바람이 부니까 낙엽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한테 엄마 눈이 내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누가 봐도 눈이 아니고 낙엽이지요. 그리고 사실 6살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는 그게 눈이 아니라 낙엽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앞에 앉아있던 부모님이 아이한테 저건 눈이 아니고 낙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갑자기 시무룩해 하면서 눈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 저게 진짜 눈이다가 아니라 눈같이 느껴져. 정말 눈이 내리는 것 같아 라는 표현에 가깝구나 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는데요. 엄마는 멈추지 않고 우리 지난번에 책에서 낙엽 봤잖아. 눈은 하얗지 겨울에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창밖을 보면서 눈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식의 대화가 우리의 어떤 일상 안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왜 이렇게 하게 될까요? 이렇게 남의 사례를 들으면, 아유, 그 엄마 참 너무 빡빡하네. 그냥 좀 눈 같다고 해주지. 뭘 그렇게까지 따져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막상 내 경우가 되면 나도 모르게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의 표현을 우리가 스스로 되게 아작을 내는 경우인데요.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부모는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아이한테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할 것 같다라는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아이가 실제로 잘못 알면 어떡하지? 저게 눈이 아니고 낙엽인데 그걸 모르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매 순간 기회가 왔을 때 아이한테 무언가를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식의 대화가 너무 자주 반복되면 무엇이 아이한테 좋지 않을까요? 사실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이나 판단 없이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차적으로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존재는 아이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아이가 편안하게 느끼는 부모이지요. 사실 친구나 선생님보다 부모한테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아이들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딱 잘라서 이론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사실 아이는 자기 안에 느끼는 것들을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들을 어려워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력이나 감성에 대한 표현들을 가능한 한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잘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이에게 가르쳐 주면 좋을까요? 부모님들에게 적절한 언어 표현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너무 어려워. 이럴 때는, 아,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정도로 가볍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생각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도 복잡해지거든요. 여기서의 핵심은 너가 그렇게 느끼는구나,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난 그래도 약간 사실대로 이거를 잘못된 것을 얘기하지 않고 마치 내가 이것이 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너는 낙엽이 눈처럼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좋아요. 어찌되었건 이러면 부모의 마음에 어떤 걱정이나 불안함도 조금 줄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나 표현을 좀 더 명료하게 잘 듣고 되돌려주는 어떤 기능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화법을 사용하게 되면요, 아이는, 부모님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듣고 또 나의 표현법을 잘 수용해 주는구나라는 안정감을 얻게 되고요. 아이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을 더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되지요. 특히 여러분 감수성이 되게 뛰어난 아이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이러한 표현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대답하면 좋을지 미리 생각해 두시면 참 좋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제가 아이들이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건 뭐야?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감수성이나 아이의 창의력을 해치지 않고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답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할 때 바로 대답을 해주기보다는 너는 이게 뭔 것 같아? 라고 되돌려주는 반응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궁금하고 몰라서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자기만의 대답이 있어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물꼬를 트는 것이지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게 뭐야? 라고 질문했을 때, 너는 이게 뭔 것 같아? 라고 한 번 더 질문을 돌려주게 되면 아이가 진짜 궁금하면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뭔지 알려줘.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만의 대답이 있을 경우에 나는 이게 뭔 것 같아.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이와 눈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정말 부모님들에게 다른 건 하나도 못해도 아이를 키우는 동안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뭘 권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눈 맞춤입니다. 어, 부모님이 아이한테 다른 건 하나도 해줄 수 없고 오로지 한 개만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은 눈 맞춤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 맞춤이라는 것 자체는요, 아이와 누군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서로 공유하고 개방하는 과정이고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누군가가 들으면서 나랑 눈맞춤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경청과 수용의 의미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보면 눈맞춤을 잘하는 아이들이 자기 표현도 잘하고 자기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높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사회적인 맥락에 맞는 행동들을 잘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눈맞춤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을 잘 살펴보거나 또는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요. 결국 가정 안에서 눈맞춤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눈맞춤이 잘 되지 않거나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눈맞춤하기를 어려워할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눈맞춤을 정성스럽게 해주기에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고 또 이러한 일상에서 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많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으면 매번 눈맞춤을 해주기가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저는 부모님들에게 무리하게 모든 순간 아이들한테 다 눈맞춤을 해주라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아이와 눈맞춤을 잘 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가끔씩 생각하고 검토해 주시고요. 적어도 내가 아이한테 눈맞춤을 해줄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엄마 엄마 부를 때 사실은 잠깐 기다려라고 말할 때도 아이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냥 설거지하면 잠깐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한테 그걸 수용해 주든 뭔가 경청을 하든 기다리라고 권면을 하던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내가 가능하다면 아이와 한 번 더 눈맞춤을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을 언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과 창의성 그리고 다양한 표현들을 다른 사람들께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이한테 칭찬을 너무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칭찬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칭찬을 잘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한동안은 부모 교육에서 아이들한테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다가 또 다시 칭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칭찬을 너무 과도하게 해주면 사실 아이가 그 칭찬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너무 칭찬받는 것에만 매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는 것을 너무 아끼다 보면 아이가 정말 칭찬받아야 할 때 칭찬을 해주지 못하거나 아이에게 필요한 지지나 승인을 잘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의 아이들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외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떤 상황이 많이 주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의 행동의 변화나 노력이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 즉 부모가 아이에게 중요한 칭찬들을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칭찬들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 부모 교육 강의 자료에 보면 6가지의 칭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아이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한 칭찬, 이거 어려울 텐데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네. 또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도에 대한 칭찬, 잘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는구나. 또 아이의 끈기와 제시도에 대한 칭찬, 잘 안 되는데도 한 번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네. 또 아이가 가진 특성에 대한 칭찬, 너는 항상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려고 하더라. 너는 굉장히 신중하더라. 이런 특성에 대한 칭찬, 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너는 생각한 것을 그려서 잘 표현해내는구나. 아이가 그림 그렸을 때 그냥 잘했어, 잘 그렸어. 물론 이 칭찬도 안 하는 것보단 해주는 게 더 좋지만 이왕이면 너는 이런 재능이 있어 라고 읽어준다라던가 혹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너는 정말 색깔을 풍성하게 쓰는 것 같아. 너는 정말 상상력이 풍성한 것 같아. 이러한 칭찬들을 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각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에 대해서 지각하는 것은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게 만드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칭찬을 하려면 어찌되었건 단 5분, 10분이라도 아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함께 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 항상 결과만 마주하게 되면 결국 결과에 대한 칭찬들만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아이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아이와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집중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네 번째는 아이가 놀이하고 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정리하지 않는 겁니다. 정리하는 습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리를 너무 과도하게 아이한테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아이의 놀이를 방해하게 되고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창의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왜 아이한테 자꾸 놀이하다가 정리를 요구하게 될까요? 일단은 부모님의 성격 자체가 되게 깔끔하신 분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놀잇감이 너무 많으면 정신이 없고 그러면 아이가 집중해서 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의 놀이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난감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가 구분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놀잇감을 만드는 사람들이 구분을 해놓고 상품으로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한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한 가지 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난감과 이 장난감을 결합해서 놀이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가져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놀이치료실에서 보거나 혹은 또 저희 아이와 놀이할 때 보면요. 아이는 그 폴리같이 정형화된 어떠한 피규어나 이런 걸 가지고도 놀이하지만 나무 블록이라든가 기찻길이라든가 전혀 다른 장난감들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하나 맞췄으니까 정리하고 다음 놀이 꺼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아이는 매번 작은 놀잇감을 가지고 한정된 제한 안에서 놀이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어떤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잇감을 정리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놀잇감을 너무 자주 정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검토해 보시고요. 큰 놀이가 끝났을 때 한 번씩 정리하거나 만약에 부모님의 성격상 그것이 가능하다면 정해진 놀이 공간 안에서 하루 종일 놀이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리하는 습관 이런 식의 이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만약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너무 놀이가 산만해서 걱정이라면 차라리 자꾸 정리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아이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놀잇감의 양 자체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요. 아이가 이걸 놀다가 절로 넘어갔을 때, 이 놀이는 아직 하고 있는 거니? 이 놀이는 그만하는 거야? 라고 아이가 상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놀이 안에서 지시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과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면 가르치고 유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엄마가 하는 거 봐봐. 아빠가 알려줄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것부터 직접적으로 아이의 놀이에 참여하지, 이렇게 관여하지는 않지만 부드럽게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아이가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그거랑 같은 빨간색은 어디 있어? 빨간색은 영어로 뭐였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뭔가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우선은 나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놀이라는 것은요, 놀이 자체가 아이들의 자발성과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의 요인을 만족시켜야 진짜 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억지로 배워야 한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놀이의 방식을 주도할 수 없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놀이로서의 기능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가 하고 있는 놀이, 아이와 하고 있는 놀이에서 아이를 제한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지 한 번쯤 꼭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이에게 여러 가지를 제한하게 될까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아이는 놀이를 통해서 학습한다라는 명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놀이를 가장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 어떤 학습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제공하면서 아이가 마음껏 놀고 있어, 아이가 마음껏 자기 표현을 하고 있어 라고 오해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아이에게 적당한 학습을 시키더라도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끌고 갈 수 있는 자유놀이 시간이 아이의 일상 중에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허용해 주시는 것이 아이의 감성 발달과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성 발달에 있어서 가장 최고봉은 공감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잘 알지만 모든 부모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공감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공감을 자연스럽게 경험해 본 적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는 공감을 아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의 상황에서 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짜증이 났을 때 우리는 공감하는 것에 되게 집중해 있는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속상했구나, 슬펐구나, 화났구나, 이게 이제 공감의 삼총사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공감이라는 부분은 부정적인 감정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느끼는 모든 감정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도 아, 너무 신나는구나, 너무 재미있구나, 같이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읽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공감을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는 마법과 같은 말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이가 너가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해주는 건데요. 이 표현 자체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자체를 수용해주면서 그 감정 자체가 옳고 그름 없이 너가 느끼는 감정이 자연스럽고 그 욕구가 자연스럽다는 것을 수용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에게 공감의 말을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공감이 뒷받침이 된다면 아이가 자신의 감성이나 창의성 또한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6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는데요. 이 6가지 한꺼번에 일상에서 적용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한두 가지를 중심으로 아이에게 적용해 보신다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창의성의 씨앗이 잘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호작용, 일상에서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감정과 창의성 발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채팅창에 지금 2가지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채팅에 지금 보내드렸는데요. 하나는 그 5세 남아 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질문이 많은 네, 것 같습니다. 뭘로 만들어졌냐라는, 물은 뭘로 만들어졌는지, 우주는, 소파는 뭘로 만들어졌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이가 뭐 특정한 원하는 답이 있는 건지, 그리고 부모님도 다 알지 못하는 거라서 어떻게 답하면 좋을지 이렇게 궁금하셔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9살 아이의 그 어머니이신데요. 그 아이가 보드 게임이나 이런 게임을 할 때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자기만의 규칙을 자꾸 적용하려고 마음대로 바꾸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게 좀 자꾸 규칙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머니도 힘들고 재미가 없어져서 잘 안 놀아지는데, 그러면 규칙대로 강요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이가 제안하는 그런 바뀐 규칙대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 2가지 질문들을 올려주셨거든요. 예, 답해 주시면 네. 또 추가된 질문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차례대로 답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아이가 이제 뭔가 원리나 사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인데요. 아이들 성향이 다 달라서요. 무언가 한 가지 주제에 꽂히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아까 제가 우선은 말씀드렸던 그 질문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선 아이가 얼만큼 알고 싶은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물은 뭘로 만들어졌어? 라고 막 얘기했을 때 부모가 우선은 너는 물이 뭘로 만들어진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 번 더 한번 되돌려주는 거죠.
사실 아이가 별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어떤 상관없이 이 질문 자체가 아, 이걸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난 잘 모르겠어. 난 진짜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도 공부를 아무리 잘했던 사람들이 모든 거 아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인데 이럴 때 부모님은 아이에게 정보나 지식에 접근하는 과정을 같이 해보고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빠가 아는 것까지만 얘기해 주시고요. 근데 엄마 아빠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우리 여기에 대한 건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해서 인터넷에 저희 뒤에 이제 미디어에 대한 내용도 이제 곧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 같이 찾아보고 근데 아이가 그걸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부모가 읽어본 후에 아이한테 쉽게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이런 곳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라는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큰 배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아이가 이제 자유분방하게 규칙을 자꾸 바꾸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이들 중에 자유분방함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 중에 정해진 방법을 반복하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보드게임 같은 것들이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면 게임 자체가 재미있게 잘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실 아이가 두 가지 같이 경험하는 것이 되게 좋은데요. 한 가지는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대신 꼭 한 번은 우리가 규칙대로 해보자. 이거는 규칙을 알려준다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도 한 번씩 섞어서 해본다는 어떤 조절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규칙대로 했을 때와 내가 원하는 것을 두 개 다 경험하게 해주고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떤 건 더 재미있었는지 또 자유분방하게 규칙을 바꾸다 보면 실제 그게 게임이 워킹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봤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이게 게임이 더 잘 안 될까? 왜 여기서 더 재미있게 안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한 더불어서 사실 보드게임은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놀이뿐만 아니라 사실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자유분방함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 너무 없지는 않은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보드게임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산책을 하거나 뭔가 달리기 놀이하거나 이럴 때 정방향대로 뛰어가서 1등한 사람이 1등이야. 이런 이제 규칙보다는 야, 우리 이번에는 뒤로 걷는 사람이 1등 해볼까? 라던가 더 느리게 걷는 사람이 1등 해볼까? 아니면 더 웃기게 걷는 사람이 1등 해볼까? 이런 식의 다양한 변형을 이 보드게임, 엄마와 함께하는 이 장면 말고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게끔 좀 물꼬를 터주시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9살 정도 됐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너의 마음대로 했을 때 상대방이 재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들이 마지막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하면 안 되죠? 예, 아니요, 뭐 조금 그 시간이 됐긴 했는데 뭐 네, 일단 저희가 그 좀 안내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들 저희가 오늘 굉장히 많이들 주셔가지고 저희 아이누리 포털에 학부모들이 안에 보면 부모님들이 Q&A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좀 그 유명하신 멘토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오늘 답변이 다 안 되더라도 아이누리 포털에서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채팅창에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질문만 소개해드리고 뭐 짧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아니면 뭐 좀 시간 관계상 다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두 개는요. 네, 아이가 정말 때를 부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때를 부릴 때도 공감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게임을 할 때 지기를 싫어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좀 네, 막판에 져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네. 규칙과 승패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좋은지 갈등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아이에게 공감한다라는 건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잘못된 행동을 공감해 주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공감과 행동에 대한 수용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요. 너가 속상한 것은 공감해 줄 수 있어요. 네 맘대로 되지 않아서 엄청 화가 나고 짜증나는구나. 네, 하지만 화가 나고 짜증난다고 해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을 하는 건
수용될 수도 없고 이건 좋은 결과로 네가 원하는 결과로 갈 수 없어 라는 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사실 훈육이겠지요. 그래서 감정과 행동은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 질문, 게임에서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친구들인데요. 사실 이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이기기만 하니? 라고 접근하는 건 사실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승부욕이 있는 아이들이고 여기에서 졌을 때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워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져주는데 져줬을 때의 반응을 모델링 해주는 것들을 더 현장에서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이한테 일부러 져줬을 때 진 사람의 반응을 보여주는 건데요. 졌는데 너무 재밌다. 야, 너무 재밌다. 한 번 더 하자. 야, 이긴 거 축하해. 그러니까 우리가 즉 아이한테 기대하는, 그러니까 졌을 때의 좌절감을 느끼는 건 맞지만,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스하게 지는 방법을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 행동을 부모가 먼저 억지로 졌을 때 아이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코칭은 부모와 아이들에게 많이 적용했을 때 일정 시간 반복하고 나면 아이가 반대로 졌을 때 굉장히 속상해하면서도 부모가 보여줬던 반응을 그대로 모델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속상하지만 한 번 더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든가 억지로나마 축하해 이런 식으로 만족스럽지 않지만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포인트는 지능 감정 자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졌을 때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좀 더 나이스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